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구원해 줬다고 믿었던 남편이 사실은 저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착취하기 위해 설계된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 복수를 해줬는데요. 배신의 크기만큼 복수도 완벽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긴 터널 한가운데서였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처음엔 정말 잘 됐습니다. 제가 직접 제품을 소싱하고 사진 찍고 마케팅까지 혼자 다 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꽤 올랐어요. 그 성공이 독이 됐는지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어요. 창고도 얻고 직원도 뽑고 더 많은 제품을 들여왔죠. 그런데 하필 그때 터진 게 동업자 문제였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몇 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그 사람이 제 명의로 된 사업자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천만 원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어요. 거기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업체들이랑 계약까지 맺어놓아서 제 명의로 빚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돈을 돌려받긴커녕 소송 비용에 시간에 몸과 마음이 전부 소진됐어요. 사업은 버틸 수가 없었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20대를 바쳐서 만든 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거였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방에 틀어박히기 시작한 게요. 처음에는 잠깐만 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지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됐습니다. 커튼을 치고 누워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씻는지 안 씻는지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가장 힘든 건 새벽이었습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티는데 새벽 2, 3시쯤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 사이로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이대로 없어지면 어떨까?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어떨까?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살고 싶다는 의지가 없었다기보다 버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나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내가 만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빚까지 남겨진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봤자 뭐가 달라질까 싶었어요.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방문을 두드리시며 딸, 밥은 먹었어? 방에만 있는 것도 괜찮고 말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데 밥은 챙겨 먹어야 해.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 그래, 사업 끝까지 거 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훌훌 털고 일어나. 아빠가 힘 닿는 데까지 도울 테니까. 이처럼 두 분은 제 걱정을 태산같이 하셨지만 그 걱정이 또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도 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말을 꺼내는 순간 또 울 것 같아서 그냥 방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부모님 속을 썩이는 것도 미안하고 그 미안함도 버거웠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별거 아닌 일이다.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사람에 대한 배신과 회의감 등이 저를 힘들게 했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구한테서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나 오늘 저녁에 밥 먹는데 너도 나와.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게 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절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한마디를 더 보내왔어요. 거절할 생각하지도 마. 너 힘든 거 잘 아니까. 네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걱정돼서 도저히 안 되겠어. 집으로 데리러 가기 전에 나와. 나와서 바람도 좀 쐬고 하자. 제 속을 훤히 꿰뚫은 친구의 성화에 결국 저는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말도 있긴 했지만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친구 옆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선배였어요. 친하게 지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얼굴 알고 가끔 인사하던 정도였습니다. 반갑다고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셋이서 밥을 먹는데 선배는 별말 안 했습니다. 이 집 음식 맛있다. 이거 시켜봤어. 그런 말만 했어요. 제 상태가 어떠냐고 묻지 않았고 요즘 뭐하냐고 파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카페를 갔고 케이크, 쿠키 등 이것저것 많이 시키고 자리에 앉았을 때 통화를 마치고 온 친구가 곤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급한 일이 생겼어. 어떡하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럼 나도 갈래. 같이 일어서자. 어? 너도 가면 선배는?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친구는 곤란하다는 듯 눈치를 살폈고 선배는 괜찮다는 듯 웃으며 가볍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둘 다 가봐도. 어차피 내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라. 너희보다 어떻게 해야 한 입이라도 더 먹지 싶었는데 둘 다 가면 나 혼자 천천히 다 먹을 수 있겠네. 너스레를 떨며 제가 불편할까봐 제 등까지 밀어주는데 차마 그냥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저는 그 자리에 그냥 다시 앉았습니다. 친구가 가버리고 선배랑 둘이 남았어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다. 힘들었지? 저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묻기도 전에 선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 우리 지인들 많이 겹치잖아. 아는 사람한테 건너 듣게 됐어. 모른 척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너 참 많이 힘들었겠다 싶기도 하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는 것 같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냥 그러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이야기 꺼냈어. 사기치고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닌데 왜 네가 숨고 힘들게 살아. 그러지 말고 지금 이 고비가 인생의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즐기면서 살아. 선배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저도 창밖을 봤어요.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편한 적이 오랜만이라고요. 그 다음부터 선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잘 지내냐고, 밥은 먹었냐고 부담스럽지 않게 툭툭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답장이 없어도 또 보내왔고 늦게 답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집 근처라며 밥 먹자고 했어요. 또 어느 날은 이 드라마 봤냐고 재밌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배는 제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남편의 말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것이 다 지나고 행복한 날들만 있을 거고요. 그런데 시모를 만나자마자 제 앞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시모는 저를 무진장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셨거든요. 시모가 저를 보는 눈빛이 처음부터 달랐어요. 반갑다거나 어서 오라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그 눈빛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입을 열었는데 시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디서 저런 친정 뼈대도 없고 모자란 것이 들어와서 내 찬란 아들 앞길을 막냐?
아휴, 답답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요. 제가 아직 인사도 다 마치지 않은 자리에서 저런 말이 나왔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잠깐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근데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제 표정을 보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어요. 어머니,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머니도 결국엔 허락한다고 얼굴 보여달라고 하셨잖아요. 네가 저 애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허락은 했지. 허락은 했는데 얼굴만 보면 한숨이 나고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걸 어째? 내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잖아.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모질게 대한다고 취소될 결혼 아니니까. 오히려 어머니가 이런 식이면 전 연까지 끊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만큼 아들이 이 여자 사랑해요. 네가 이러니까 저 애가 더 싫은 거야. 네가 여자한테 푹 빠져 이러는 꼴이 보기 싫어서. 남편이 그 자리에서 시모를 나무랐지만 시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더 싫다며 한 번 더 제 마음에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리 단단히 얘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미리 말해도 달라질 게 없었을 텐데 뭐. 내 성격에 걱정이나 계속했겠지. 그나저나 우리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저렇게나 싫어하시는데. 무조건 할 수 있어. 내가 말했지? 난 당신 사랑하고 어머니가 계속 저런 식이면 연 끊을 거라고.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난 그만큼 자기 사랑하고 그 정도 각오도 하고 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결국 저는 남편만 믿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를 저렇게 사랑해주는 만큼 저도 시모와 잘 지내고 싶었기에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순간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며 이렇게 생각했죠. 처음이라 그런 거겠지.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그 뒤로 아주 길고 지독하게 배우게 됐어요. 시모의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명절마다 시댁에 가면 저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를 하고 쉬려고 잠깐 앉으면 시모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가 앉아있으면 쓰나? 저기 행주 빨아놔. 빨리 못해? 다른 식구들은 다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저만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뛰어다녔어요. 그것도 처음엔 불만이 없었습니다. 시댁이니까, 내가 며느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어요. 문제는 아무리 해도 흠이 잡힌다는 거였습니다. 나물 간이 싱겁다. 전 색깔이 왜 이러냐. 설거지가 제대로 됐냐.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꼭 한마디씩을 더 얹었어요. 어디서 배운 게 없으면 티가 나. 친정어머니가 뭘 가르쳐줬어? 이것도 못해? 하여튼 그 옆에 내는 결혼식장에서 그리도 웃더니 웃음이 어떻게 나왔나 몰라. 딸을 기본도 없이 시집 보내놓고 웃고 다니는 걸 보니 참 속도 좋아. 친정 얘기가 나올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야 욕을 먹어도 참을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을 건드리는 건 달랐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고 저만 욕하세요. 친정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 입장에선 기분 나빠요. 부탁드릴게요. 저도 큰 용기를 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를 저렇게 말하는데 어느 딸이 참고만 있겠어요. 결혼하고 그 어떤 말에도 말대답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견뎠던 제가 저런 말까지 할 땐 시모도 아차하고 친정 이야기는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콧방귀를 끼며 더 화를 내더군요. 내가 왜? 내가 왜 네 부탁 따위를 들어줘야 해? 그리고 내가 못할 말했니?
내가 네 엄마였으면 나한테 미안해서 결혼식장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녔어. 그리고 너도 그렇다. 시댁에서 감히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대답이야. 앞으로 이딴 식으로 한 번만 더 버릇없이 굴어봐. 진짜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니까. 저도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자란 딸이다. 우리 집도 그리 못난 집안은 아닌데 왜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냐 등. 하지만 그런 이야기도 말을 들어줄 생각이나 있는 사람에게 해야 통하죠. 시몬은 무조건 저를 구박할 생각밖에 없었기에 이번에도 제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예 시모를 보지 않고 살 것이 아니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이렇듯 시몬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저를 무시했어요. 어떤 날은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저런 애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이랑은 격이 안 맞는다니까.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거기 있던 친척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기도 싫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어머니라고 제지를 했는데 시몬은 내가 틀린 말을 했냐며 되레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던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손발이 저릴 만큼 서 있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였어요. 음식을 상에 올리려고 국그릇을 들고 이동하다가 그만 발이 살짝 걸렸습니다. 국그릇이 기울면서 국물이 바닥에 조금 튀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모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 봐. 저런 덜 떨어진 게 내 아들 뭘 해준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저런 걸 며느리로 들였으니 손이 왜 그 모양이야, 왜? 거실에 식구들이 다 있는데 목소리가 집안을 울릴 만큼 크게 내지르는 거예요. 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올라왔는데 꼭 참고 수건을 가져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그 자리에 있던 상을 통째로 엎어버렸어요. 쩌렁쩌렁한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바닥에 쏟아졌고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시모를 향해 포효하듯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내 아내한테 한 번만 더 저딴 식으로 말하면 나 오늘부로 이 집 자식 안 합니다. 다신 나 볼 생각 마세요.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모도 처음에는 당황했는지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기가 막히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내 아들이 어미한테 저딴 소리를 해?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어미를 향해서 그딴 말을... 맞아요. 어머니가 낳고 키웠죠. 근데 저 사람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무시당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요? 이놈이 진짜... 그러게 여러 번 말했잖아요. 적당히 좀 하라고. 어머님이 집사람 미워하는 거 아니까 뭐든 적당히 좀 하면 저도 어느 정도는 지켜만 보겠다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 번 경고했고 어머니가 끝까지 선을 넘은 거니까 저는 약속했던 대로 연 끊고 이 집에서 나갑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다가가는 순간 시모가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아채더군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데 엄마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던 효자 아들이 너 하나 때문에 천륜을 끊는다는 말까지 했다고. 어머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게 왜 다 저 때문이에요? 이건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절 못살게 구니까 남편도 하는 수 없이 연까지 끊자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때문이지. 애초에 너 같은 게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엔 아무런 문제 없었다고. 시몬은 아예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시몬은 점점 거칠게 절 휘둘렀고 결국 남편이 힘으로 시모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시모를 노려보더군요. 제가 봐도 무서운 눈빛으로요. 시몬은 뒷걸음질로 물러섰고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댁문을 나왔어요.
뒤에서 시모가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 한동안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남편이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에 막았어야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아니야. 당신도 많이 노력한 거 알아. 아니야. 내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 난 좋은 게 좋은 거다. 연을 끊는 것보다 내가 노력해서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잘 지내게 되는 게 최고로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멍청했던 거지. 어머님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닌데 미안해, 고생시켜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이 울었어요. 한동안 둘이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두 번 다시 저 집에 발들일 일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고마워. 사실 나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나도 당신한테 잘할게. 노력할게.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댁과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시모한테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시부가 연락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도 안 갔어요. 무려 4년 동안이나요. 네가 진짜 내 아들하고 나 사이에 천년이라도 끊어놓으려고 하는 게야? 이런 상황이 생기면 네가 발벗고 나서서 모자 사이로 화해시킬 생각해야지. 너까지 연락도 안 받으면 어쩌자는 거야? 얼른 전화 안 해?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식의 협박성 문자도 많이 왔지만 저는 다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애써 연까지 끊어준 결심과 노력? 그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로지 저를 위해서 무시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제가 못 버틸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4년이란 시간 동안 시댁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놀랐어요. 아무리 며느리 편을 든다고 해도 부모와 연을 끊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남편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부모까지 포기한 사람이라고. 천륜을 끊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게 아닌데 그 힘든 일을 나 하나 때문에 했다고. 그러니 이 사람을 내 목숨처럼 믿어야 한다고. 이 사람 하는 말은 전부 믿어도 된다고. 그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저는 제 명의와 통장 관리, 전세금까지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리 없다고. 그 생각이 나중에 제가 가장 크게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가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시댁에만 냉정했을 뿐 우리 친정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효자 사위로 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살갑게 챙기는 정도였어요. 부모님 생신이 되면 제가 알아보기 전에 남편이 먼저 선물을 알아봤습니다. 단순한 건강식품이나 과일 박스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 어머니가 평소에 갖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것, 제가 흘려들은 말을 남편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부모님을 본인 부모님처럼 생각하는구나 싶었어요. 명절에는 꼭 친정에 들렀습니다. 시댁은 안 가면서 친정은 빠진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랑 바둑을 두고 어머니 장 보시는 것도 따라가고 무거운 거 있으면 먼저 들고 딸보다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장모님, 이런 무거운 거는 다 모아뒀다가 저 오면 시키세요. 괜히 혼자 하다가 다치면 사위 속상하다고요. 그리고 장인어른, 요즘 바둑 영상 열심히 챙겨보고 있으니까 각오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제 조만간 제가 장인어른 실력 따라잡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남편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사위 잘 챙기라고, 저런 사람이 어딨냐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남편이 오는 날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셨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복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혈관 쪽 문제였는데 빠르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비 얘기를 꺼내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당장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하나 발을 구르고 있는데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정말로 알아봤어요. 남편이 따로 알아둔 대출이 있다면서 군말 없이 거액의 수술비를 전액 마련해 줬습니다. 저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마련했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그런데 수술 후 회복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남편은 매일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저는 일을 해야 해서 낮에는 병원에 있지 못했는데 남편이 제 빈자리를 채워줬습니다. 아버지 식사 챙기고 병원 서류 처리하고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경과를 물어보고 어떤 날은 제가 퇴근하고 병원에 갔더니 남편이 아버지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그 모습을 보셨는지 퇴원하고 나서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내 아들이야. 진짜 아들이야. 이제서야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 진작 장인어른 장모님 아들이었는걸요. 앞으로도 일 있으면 아들한테 연락 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달려올 테니까.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실행 문제도 없었고 서로 싸울 일도 없었어요. 그냥 둘이서 조용하고 단단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나 이번에 실리콘밸리 지사 파견 기회가 생겼어. 정말? 진짜 축하해. 당신 바라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근데 우리 좀 떨어져 있어야 해. 그게 조금 걸려서. 당신은 괜찮겠어? 남편이 다니는 대기업 본사에서 주관하는 해외 장기 파견이었습니다. 6개월짜리 프로그램인데 선발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 남편이 뽑힌 거였습니다. 기쁜 소식인데 저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6개월이요. 6개월 동안 혼자 지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시댁도 없이 오직 서로만 바라보고 껌딱지처럼 살아온 4년이 있었는데 그 4년 동안 남편이 없는 하루를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일상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붙잡을 수 없는 기회였으니까요. 당연하지. 6년도 아니고 6개월인데 당연히 되지. 다녀와. 대신 자주 연락하고 사진도 자주 보내줘야 해. 나 걱정하니까. 당신이야말로 연락 자주 해. 내가 당신 걱정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잊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우리 둘 다 서로 연락 잘하기로 하자. 6개월 동안 둘 다 힘내보자고. 그렇게 저는 웃으며 남편에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편이 떠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 짐을 싸는 날 저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캐리어에 옷을 개어 넣으면서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남편 앞에서 울면 미안할까봐 꼭 참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저를 보더니 뒤에서 안아줬어요. 미안해. 혼자 두고 가서. 괜찮아. 얼른 갔다 와. 6개월이면 금방이야. 매일 전화할게. 응, 잘 다녀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목이 메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앞에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저를 안아줬어요.
여보, 혼자 두고 멀리 가서 너무 미안해. 가서 매일매일 전화하고 당신 생각만 할게. 아프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게이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저는 손을 흔들면서 남편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저 혼자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 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 들어서는데 그 적막함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캐리어 놔뒀던 자리가 비어있고 남편이 앉던 소파 자리가 비어있고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베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6개월이면 금방이니까. 매일 전화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 믿음을 품은 채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였어요. 잠이 잘 안 와서 뒤척이다가 무심코 남편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쯤 비행기 아니라 당연히 전원이 꺼져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냥 번호라도 보면서 위로를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통화 불가능 지역이라는 안내 멘트도 없었습니다. 로밍 신호음도 없었어요. 너무나 깨끗하고 선명하게 국내 통화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끝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게 뭔진 아직 머릿속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딸깍 소리와 함께 전화가 연결됐어요. 잠결에 가라앉은 남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보, 왜 이 시간에 전화를 걸었어? 저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전화를 받아? 지금 비행기 타고 하늘 위 아니야? 어떻게 전화를 받아?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3초였어요. 그 3초가 평생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남편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옆에서 낯익은 여자의 나직한 콧노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툭 하고 전화가 끊겼어요. 이내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에 들린 핸드폰을 내려다보면서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머릿속이 정지한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머리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자마자 저는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친 채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시동을 걸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2시 15분이었어요.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친 채로 주차장을 내려갔는데 추운지도 몰랐습니다. 몸이 떨리는 건지 손이 떨리는 건지 구분도 안 됐어요. 그냥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공유해뒀던 태블릿 PC를 꺼냈어요. 구글 계정에 연동된 위치 기록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잘못 누르기를 몇 번, 겨우 위치 기록 페이지를 열었어요. 공항 근처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어요. 지도를 확대해보니 외딴 곳에 위치한 독채 프라이빗 풀빌라 단지였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차량 내비게이션 앱의 최근 목적지 동기화 내역을 열어봤더니 같은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여러 번 간 기록이 있었어요. 손에서 태블릿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에 그 주소를 입력했어요. 예상 도착 시간이 1시간 좀 넘게 나왔습니다. 새벽 2시에 1시간 거리. 갈지 말지 고민하는 시간조차 아까웠어요. 저는 그냥 밟았습니다. 새벽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줄줄이 이어지는 도로를 혼자 달렸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올라가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꾹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어요. 아직 확인도 안 했으니까. 아직 모르는 거니까.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달렸는데 가슴 한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닐 리 없다는 걸요. 달리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 편의점 앞 벤치에서 도시락을 먹던 것,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던 것, 평생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던 말, 시모 앞에서 상을 엎어버리던 날, 4년 동안 시댁과 연락을 끊고 오직 저만 바라보던 것, 아버지 병원에서 졸면서도 자리를 지키던 것,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 안아주던 것,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 이 새벽 고속도로 위에서 하나씩 다시 재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이 재생될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그게 다 진심이었을까? 그게 다 진짜였을까? 도착했습니다. 풀빌라 단지 주차장이었어요. 차를 세우고 나서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가면 뭔가를 확인해야 될 거라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이 새벽이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었습니다. 주차장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곧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출장 간다던 남편의 차가 주차장 한편에 아주 당당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번호판까지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남편 차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어요. 분노도 바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고요하게 가슴이 식어버렸어요. 저는 프런트로 걸어갔습니다. 새벽이라 직원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저 차 주인인데요. 어떤 객실에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직원이 당연히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저한테 알려주시거나요. 직원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객실 번호를 알려줬어요. 객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노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프런트에서 받아온 마스터키를 꽂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어요. 저는 불을 켰습니다. 침대 위에 남편과 어떤 여자가 엉켜 누워 있었어요. 불이 켜지자 소스라치게 놀라 이불을 뒤집어 쓰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뻔한 회사 여직원이 아니었어요. 유흥업소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4년 전 저에게 폭언을 퍼부어 남편이 천륜을 끊었다던 바로 그 시모가 애지중지하며 남편의 짝으로 밀던 남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했어요. 남편이 시모와 대판 싸우고 연을 끊은 건 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기획된 거대한 사기극의 알리바이였어요. 시댁과 절연이라는 완벽한 벽을 쳐두어야 제가 시댁 식구들이나 친척들과 교류를 안 하게 되고, 그래야 남편이 시모의 적극적인 지원과 방조 아래 상간녀와 대놓고 두 집 살림을 차리는 걸 완벽하게 숨길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친정아버지 수술비를 선뜻 마련해줬던 것도, 지극정성으로 사위 코스프레를 했던 것도 다 제가 완벽히 안심하고 모든 걸 맡기게 만들려는 기만극이었어요. 제가 노예처럼 돈을 벌어 남편에게 전 재산과 전세금 통장을 군소리 없이 맡기게 만들기 위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미국 출장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이미 장기 휴직계를 낸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가 밤낮으로 일해 모은 결혼자금과 우리 집 전세 보증금은 이미 상간녀의 아파트를 새로 사는데 보태진 상태였습니다. 그냥 바보 같은 저는 집에다 두고 밖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 돈으로 말이에요. 저는 가만히 남편과 상간녀를 바라봤고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이 침대 위에서 당황하면서도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네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내놓은 고육지책이야. 그 와중에 한다는 말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애를 못 낳는다니. 아직 신혼을 즐기고 싶다고 조심 또 조심하던 인간이 누군데 참 변명 한번 성의 없이 생각도 없이 나오는 대로 짓거리더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그러지.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해줬겠어? 네가? 너 나 없으면 못 살잖아. 그리고 나도 아직은 너랑 이혼까지는 하고 싶진 않기도 하고. 그게 무슨 이기적인 말이야? 바람을 피우는 주제에 이혼하고 싶지 않다니? 내가 받은 상처는 생각하지도 않아? 당신 배신으로 내가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도 않냐고? 그러게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걸 다 봐? 그냥 몰랐으면 다 좋았잖아. 뻔뻔하게도 오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잘못이라는 듯이요. 저는 추악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대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초고화질로 두 사람의 얼굴과 현장의 증거들을 샅샅이 촬영했어요. 남편의 캐리어 가방이 침대 옆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도 두 사람의 얼굴도 방 안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촬영을 하자 상간녀가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왜 마음대로 사진을 찍어? 그거 불법인 거 몰라? 당장 다 지워. 지우란 말이야. 네가 한 짓은 떳떳하니? 너도 떳떳하지 못해서 이불 속에 숨어있는 주제에 어디서 언성을 높여? 넌 그냥 입 다물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나 지켜봐.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니까. 단 한마디의 욕도 섞지 않은 채 뒤돌아 나왔어요. 다시 차에 탔습니다. 새벽 고속도로를 다시 달렸어요. 오는 길이랑 같은 도로인데 오는 길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는 길에는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더군요. 그리고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피눈물을 삼키며 이 인간들을 파멸시킬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복수를 설계하기로요.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울지 않았으니까요. 새벽 내내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가운 얼굴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변호사 사무소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사 직원 배우자입니다. 남편이 실리콘밸리 파견 중이라는 말을 듣고 연락을 드리는데요. 혹시 파견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요. 담당자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파견이요? 죄송한데 해당 직원분은 현재 장기 휴직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 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확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회사 내에서 직원이 배우자 몰래 허위로 해외 출장을 꾸며 장기 휴직을 낸 사실이 확인된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저는 그 말들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메모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통장 정리였어요.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겨뒀던 제 계좌들, 공동 명의로 된 통장, 제 명의의 적금, 전세 계약서 관련 서류들, 남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전부 바꿨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직접 찾아가 최근 1년치 거래 내역을 전부 출력했어요. 내역을 보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뭔가 석연찮은 이체 내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금액 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계좌로 규칙적으로 빠져나간 돈들이 있었어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았기에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한 줄 한 줄 더하고 나자 저는 손에서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상간녀 아파트 매입의 계약금 일부는 제가 밤낮 없이 벌어들인 돈으로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새벽 풀빌라에서 찍어온 사진들, 위치 기록 캡처, 태블릿의 내비게이션 목적지 기록, 거래 내역, 그것들을 한 곳에 모으고 날짜별로 정리하고 파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았어요. 그냥 건조하게 기록을 쌓듯이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는데 제가 가져간 자료들을 보더니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이걸 다 혼자 모으셨어요? 네. 언제부터요? 어젯밤부터요. 변호사가 저를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자료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책 배우자 귀책 사유는 물론이고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까지 충분히 가능해요. 전세 보증금 유용 부분도 자금 흐름이 추적되면 추가 청구 가능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전부 다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절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굴러갔어요. 남편의 회사 측에는 공식 민원을 넣었습니다. 허위 사유 장기 휴직에 대한 사내 징계 절차가 시작됐어요. 대기업에서 그런 사안은 내부적으로도 조용히 처리되지 않습니다. 부서 내에 소문이 도는 건 시간 문제였고 남편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는 한순간에 동료들 사이에서 다른 의미의 이름표를 달게 됐어요. 상간녀 소송은 제가 직접 준비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났어요.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는 처음엔 법정에서 그런 사이 아니라니까요.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요. 엄마끼리 친한 친구라서 어릴 때부터 우리도 남매처럼 지낸 사이인데 저 여자가 의부증이 있어서 오해하고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라고요. 어쨌든 난 억울하다고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출한 위치 기록과 풀빌라 현장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역이 공개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며느리가 이 모든 사기극을 기획하는데 적극 가담한 공범이었어요. 남편의 두 집 살림을 알면서도 방조했고 오히려 첫사랑 여자를 제 남편 곁에 붙여놓으며 부추긴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동네에서 얼굴 알려진 시모였는데 그 동네에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는 굳이 제가 나서서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진실은 생각보다 빨리 새어나가니까요. 결국 동네에서 시모는 다른 이유로 더욱더 유명해졌고
지나가는 길마다 사람들의 뒷담화와 손가락질이 따랐다고 하더군요. 저 여자 맞지?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말리긴커녕 도와준 여자? 맞아. 저 여자 혼자 고상한 척 상식적인 척은 다 하고 다니더니 하는 짓은 형편없지 않어? 어떻게 같은 여자고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남의 자식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자기 자식은 행복할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생긴 것도 봐. 이기적으로 독하게 생겼잖아. 가는 곳마다 이런 말이 따라다녀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처지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법원 기일이 있던 날이었어요. 복도에서 남편과 시모 그리고 상간녀가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이는 장면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셋이 나란히 서서 뭔가를 작전을 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서로의 멱살을 잡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시모가 상간녀를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야 이거사, 네가 처음부터 더 조심했어야지. 내가 뭐라고 했어?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흔적 남기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상간녀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저한테 조심하라고요? 웃기고 있네. 이 상황을 만든 게 누구예요? 처음에 저 여자한테 그렇게 악착같이 굴어서 아들이랑 연 끊는 쇼를 벌인 게 누구냐고요? 그 쇼 덕분에 우리가 마음 놓고 만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저한테 떠넘기려고요? 시모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뭐? 이것이 지금 어디서 말대꾸야? 내 아들 꼬드긴 게 누군데? 네가 먼저 달라붙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달라붙었다고요? 어머니가 먼저 연락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전화해서 아들이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한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에 시모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지금 두 분이 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니잖아요. 제발 좀 조용히 해요. 법원 복도예요, 여기가. 시모가 아들에게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야, 너는 또 왜 그래? 네가 처음부터 딱 잘라서 정리를 했어야지. 왜 이도저도 아니게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앉아서 이 난리를 만들어놨어? 처음부터 이혼하고 이 애랑 새로 시작했으면 이 꼴이 났겠어?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금 어머니가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혼하면 재산 반 날아간다고, 지금 여자 내보낼 형편 안 된다고 일단 유지하면서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절대 들키지 말라, 재산 날아간다고 보낸 문자도 남아있다고요. 통화한 것도 그대로 있고요.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시모의 눈이 커졌어요. 상간녀는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녹음을? 나랑 한 통화를 녹음했다고? 어머니만요? 전 다 했어요. 어머니 통화도 이 사람이랑 나눈 대화도 처음부터 다요. 상간녀가 발끈해서 소리를 높였어요. 야, 그거 동의 없이 녹음한 거잖아. 그거 증거로 못 써. 불법이야.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누가 쓰려고 녹음한 거래? 자동 녹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녹음이 된 거라고. 그리고 당사자가 녹음은 불법 아니야. 그것도 몰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셋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시모는 상간녀를 노려봤고, 상간녀는 남편을 노려봤고, 남편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시모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설마 처음부터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상간녀가 핸드백을 집어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어요. 나 몰라. 난 이제 나 살 길 찾을 거야. 어머니도 당신도 이 상황 알아서 해요. 나 더 이상 이 집안일에 엮이기 싫어. 야, 너 어디 가? 야! 시모가 상간녀의 팔을 붙잡으려다 허공을 잡았습니다. 법원 복도 한가운데서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저 세 분이 저렇게 싸워주시는 게 사실 의뢰인분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서로 니 탓하다 보면 불리한 말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거뒀습니다. 더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혼 서류에 최종 도장을 찍은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판결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거의 다 나왔어요.
위자료, 재산 분할, 전세금 반환 청구까지 변호사가 잘해줬고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단단했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판결도 함께 났어요. 남편 회사에서는 자체 징계 절차를 거쳐 결국 권고사직 처리가 됐다는 소식이 건너 들려왔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던 어느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전 남편이 서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다니던 사람이 한눈에 봐도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잔 것 같지 않은 몰골이었어요. 저는 문을 반쯤 연 채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왔어? 말이 아니라 그냥 확인이었어요. 표정도 온도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그리고 그 크고 당당하던 남자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나 진짜 미안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다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 모습에 흔들렸을 거예요. 무릎 꿇고 우는 남자를 보면서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일어나. 전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무릎을 꿇는 게 내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서 온 거야? 그게 아니라 나 진짜로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실수한 사람이 하는 말이야. 네가 한 건 실수가 아니잖아. 설계한 거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게 실수야? 전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빌 시간에 가서 취업이나 알아봐. 그리고 다신 여기 오지 마. 그게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유일한 거니까. 그리고 다시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야. 저는 문을 닫았어요. 현관 너머로 한동안 기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가슴이 아프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주 조금은 아팠어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의 그 사람,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던 그 사람, 그 기억이 아직 남아 있어서였어요. 그 기억 속의 사람과 현관 앞에 무릎 꿇고 있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그게 조금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날려보내며 비로소 그 인간을 날려보낸 듯한 기분이 들었네요. 그렇게 그 사람이 다녀간 후 다시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방에 처박혀 혼자 지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젠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를 망치는 것도 저를 구원할 것도 다 저라는 사실을요. 지금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주말엔 부모님 댁에 가고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작은 규모로 일을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겁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납니다. 또 잘못되면 어쩌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겪은 일보다 더 힘든 일이 저를 찾아올 것 같진 않아요. 산전수전 다 겪어봤으니 이제 저도 좀 행복할 차례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와도 이젠 잘 헤쳐나갈 자신이 조금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 열심히 준비하고 도전하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